다음은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스칼라의 제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는 1987년 스칼라 명령어 실행 속도 향상 방법으로 제한된 프로세서 구조가 되겠습니다.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는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동시에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말합니다. 여러 개의 명령어 실행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하게 됩니다. 명령어 실행 순서 변경, 즉 아웃 오브 오더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이런 슈퍼스칼라는 현대 프로세서의 성능 향상을 위한 표준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프로세서와 시스크 프로세서 모두 적용 가능하지만 주로 리스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있는 컴퓨터는 메모리가 있고 인티저 레지스터 파일하고 플로팅 포인트 레지스터 파일에 대해서 각각 인티저 펑셔널 유닛과 플로팅 포인트 펑셔널 유닛들이 하나씩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슈퍼스칼라에서는 이와 같이 인티저 펑셔널 유닛이 여러 개, 플로팅 포인트 펑셔널 유닛도 여러 개 두어서 동시에 명령을 여러 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의 성능 향상은 대충 1.58에서 8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프로그램의 병렬성 정도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참고만 할 수 있는 수치이지 이게 반드시 저렇게까지 8배까지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스칼라 명령어의 실행 예를 보면은 여러 개의 명령어를 서로 다른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실행함으로써 동시에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정수 연산, 두 개의 부동소수점 연산, 한 번의 메모리 액세스를 동시에 실시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5개의 명령어를 최대 5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같이 인티저 레지스터 파일이 있고 플로팅 포인트 레지스터 파일이 있고 각각의 두 개의 정수 연산이 이렇게 파이프라인 형태로 실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메모리도 한 번의 메모리 액세스를 이와 같이 파이프라인 형태로 실행될 수 있고 두 개의 부동소수점 연산도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과정 이 로드 오퍼레이션하고 즉 로드 스토어 오퍼레이션하고 인티저 연산, 플로팅 연산 모두 5개의 실행 파이프를 가지고 최대 5개의 명령어까지 동시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슈퍼스칼라하고 슈퍼파이프러닝을 개념적으로 비교한 그림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 머신이 이와 같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즉 인스트럭션 사이클이 패치, 디코드, 익스큐션, 라이트로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베이스 머신을 이와 같이 파이프라이닝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에 슈퍼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좀 더 이 오퍼레이션 레벨보다 좀 더 심도 있게 더 파이프라인의 정도를 강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의 섭 레벨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레벨에서 이 파이프라이닝, 즉 실행 중첩을 하는 거죠. 이에 반면에 슈퍼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중첩이 아니라 병렬 실행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하는 거죠. 이런 오버랩, 이번 부분 오버랩이 아니라 완벽한 오버랩입니다. 따라서 이런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실행 파이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명령어 실행을 두 개의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두 개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파이프라인 구성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명령이 여기서 실행되면 두 번째 명령은 여기, 세 번째 명령,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하나의 펑셔널 유닛을 여러 명령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만은 슈퍼 스칼라인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반드시 병렬 처리가 되는 명령어 수만큼의 실행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의 제한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스칼라 구조는 기본적으로 상호 독립적인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정도, 그걸 갖다가 명령어 수준의 병렬성, 인스트럭션 레벨 패러렐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명령어 수준의 병렬성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들의 병렬 처리 가능 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컴파일러와 하드웨어 기술을 적용해서 이런 ILP를 하게끔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슈퍼스칼라 구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발생하는데요. 데이터의 우정관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그 다음에 컴퓨팅 자원에 대한 동시접근 문제 등은 ILP를 높여도 이런 문제 때문에 높이는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우정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병렬 처리가 안 되고요. 프로그램 실행 흐름상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없는 명령어들은 동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동일한 컴퓨터 자원에 접근하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 동시 실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병렬 프로그램을, 즉 병렬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실제로 슈퍼스칼라에 적용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ILP, 인스트럭션 레벨의 패럴리즘의 한계 요소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데이터 우전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행 흐름 우전성이 있고 세 번째는 자원의 충돌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우전성은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얘기를 하며 데이터 의존 관계에 따라서 명령어들의 동시 실행이 제한됩니다. 이런 데이터 의존성에는 트루 데이터 디펜던시하고 안티 디펜던시, 아웃풋 디펜던시 이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명령어 실행 흐름 의존성은 프로시저럴 디펜던시라고 하는데요. 명령어 실행 흐름에 따른 의존 관계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계 요소는 자원의 충돌입니다. 리소스 컨플릭트. 컴퓨팅 자원에 대한 접근 충돌에 의해서 이런 ILP, 즉 인스트럭션 레벨의 병렬성이 훼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슈퍼스칼라의 제한 요소가 되는 인스트럭션 레벨 패럴리즘 ILP의 데이터 우전성 중에 첫 번째인 트루 데이터 디펜던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루 데이터 디펜던시는 리드 애프터 라이트 우전성입니다. 로우 우전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명령어 실행 결과가 생성될 때까지 다음 명령어 실행이 시작될 수 없는 우전성을 얘기합니다. 문제 발생 상황을 가정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가 레지스터나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변경한 후에 다음 명령어가 해당 데이터 값을 참조할 경우 데이터 값을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참조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해저드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스트럭션 패치, 디코더, 익스큐션 라이트라는 인스트럭션 사이클로 구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I0하고 I1이 슈퍼스칼라, 즉 같이 I0와 I1이 같이 동시에 실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둘 사이에 디펜던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이게 I0고 이게 I1이라고 하면은 add R0, R2 이렇게 이런 명령어는 실제로 R1과 R2를 더해서 R1에다 저장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move는 이 R1의 값을 R3로 저장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R1 값이 나온 다음에야 요 move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디펜던시가 있게 되는 거죠. 즉 먼저 write 한 다음에 read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명령 I0와 I1은 동시에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실행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실행 순서상 R1 값이 결정된 다음에 그 값을 리드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이러한 디펜던시를 트루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디펜던시는 안티 디펜던시가 되겠습니다. 안티 디펜던시는 write after read입니다. 즉 war 디펜던시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제 발생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가 레지스터나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참조한 후에 다음 명령어가 해당 데이터 값을 변경할 경우 데이터 값을 참조하기 전에 다음 명령에 의해 값이 변경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add R1, R2, 즉 R1과 R2를 더해서 R1에 저장하는 오퍼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sub R2, R3, 즉 R2에서 R3 값을 빼서 R2에 저장하는 이런 오퍼레이션이 두 번째 오게 됩니다. 즉 I0고 이게 I1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완료되고 두 번째 인스트럭션이 완료되는 거죠. 즉 첫 번째 인스트럭션에서는 R2가 여기서 리드를 하게 됩니다. 리드해서 R1 계산에 활용되게 되죠. 두 번째 인스트럭션에서는 R2가 여기서 리드되고 동시에 write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R2, 리드하고 라이트가 서로 충돌을 할, 즉 레이싱이 어떤 게 먼저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게 먼저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write after read, read 한 다음에 write가 일어나는 경우 이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슈퍼스칼라로 이렇게 실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슈퍼스칼라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펜던시가 있는 것을 안티 디펜던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아웃풋 디펜던시입니다. 아웃풋 디펜던시는 write after write입니다. 문제 발생 상황은 첫 번째 명령어가 레지스터나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변경한 후에 다음 명령어가 해당 데이터 값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변경하고 또 다시 변경하는 경우 되겠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명령어가 데이터 값을 변경하기 전에 다음 명령어에 의해 값이 변경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래 실행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겁니다. 이게 i0고 i1이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add r1, r2 이런 명령어는 r1을 r2와 더해서 r1에 저장한다. 이런 오퍼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sub r1, r3, 즉 r1에서 r3를 뺀 값을 r1에 저장한다. 즉 r1에 대해서 write가 일어납니다. 여기도 write죠. 물론 이 두 가지 경우 다 read가 되겠지만은, 이 경우 write가 어떤 게 먼저 일어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이 두 개의 명령어는 동시에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명령어가 실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R2, 즉 이 두 번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디펜던시가 있는, 즉 write 디펜던시가 있는 것 갖다가 output 디펜던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디펜던시가 아닌 실행 흐름 의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흐름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procedural dependency라고 얘기하는데요. 명령어 실행 흐름을 흐름상에서 의존 관계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실행 흐름의 의존성을 보면은 첫 번째는요, 분기 명령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즉 분기 명령에 대한 겁니다. 분기 명령의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명령어 실행을 시작할 수 없다. 즉 절차상의 문제죠. 실행 흐름에 서로 의존성이 있는 거죠. 즉 분기 명령 다음에 분기 명령 결과에 따라서, 즉 컨디션을 테스트한 결과에 따라서 true가 될지 false가 될지, 즉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의 흐름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명령어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명령어가 길이가 어느 명령어는 1바이트에다가 어느 명령어는 2바이트, 어느 경우는 4바이트 이렇게 명령어 길이가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명령어 인출 횟수를 결정할 수가 없어서 다른 명령어의 동시 인출을 방해하게 된다. 명령어를 같이 실행시켜야 되는데 이 명령어 길이가 들쭉날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가지 명령어를 실행할 경우에 이 명령어를 패치를 더 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명령어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어 인출 횟수, 즉 명령어를 몇 번 갔다 와야 되는지, 즉 1바이트로 리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2바이트 아니 4바이트로 리딩할지를 결정할 수 없어서 다른 명령어의 동시 인출을 방해하게 되겠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장 긴 명령어에 맞추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요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이 공간에 쓸데없이 낭비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실행 흐름의 의존성은 분기 명령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명령어 길이가 가변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실행 흐름 의존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원 충돌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디펜던시, 실행 흐름 디펜던시, 그 다음에 자원의 충돌입니다. 자원의 충돌은 리소스 컨플릭트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명령어들이 동일한 자원에 대한 동시 접근을 시도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i0와 i1이 두 개의 명령어가 동시에 실행될 경우 동일한 자원에 대해서 억세스하게 되면은 충돌이 나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자원이 하나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이 첫 번째 명령어가 실행된 다음에 그 실행이 완료된 후에야 두 번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비록 같이 패치돼서 디코드되고 오퍼런드를 패칭했어도 펑셔널 유닛 같은 것이 리소스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자원 충돌, 리소스 컨플릭트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하게는 컴퓨팅 자원을 늘리면 되겠죠.
즉 컴퓨팅 자원을 여러 개 사용해서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실행 시간이 긴 경우에는 긴 자원일 경우 파이프라인을 적용해서 해결한다. 즉 실행 시간이 긴 리소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파이프라이닝을 씁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3스테이지로 두게 되면 첫 번째 명령어가 이 부분을 실행하고 있을 때 두 번째 명령어는 그 다음을 실행할 수 있겠죠. 즉 실행 흐름이 여기서 이와 같다고 하면은 첫 번째 명령어가 여기를 실행하고 있으면 두 번째 명령은 여기, 세 번째 명령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자원 리소스를 활용하면은 결국에는 펑셔널 유닛은 하나지만은 이와 같이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스테이지로 구분하게 되면은 마치 가상적으로 세 개의 펑셔널 유닛이 있는 것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물리적으로 펑셔널 유닛을 두 개를 두는 방법. 또 하나는 파이프라인을 써서 이렇게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가상적으로 두 개를 운영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방법을 사용해서 리소스 컨플릭트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